안녕하세요. 과학중점반 학생 여러분. 과학중점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물리교사 정지숙입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학교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어서 빨리 학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번 학기에 우리는 물리학 실험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요한 선생님께서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이론 수업을 맡았고요. 남요한 선생님께서는 실험 수업을 지도해 주실 거예요. 다양한 실험을 준비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니까 많이 줄였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유효 숫자, 측정, 오차입니다.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다양한 장치와 기구를 이용해서 길이, 질량, 전압, 전류 등 많은 물리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때 측정값을 어떻게 나타내야 과학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측정값을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먼저 참값, 근사값, 오차의 뜻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참값은 실제 값 또는 진짜 값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나이, 번호, 개수와 같이 명확한 값들을 말합니다. 어린 값은 제외가 됩니다. 측정값은 자나 저울 등의 기구로 측정을 해서 얻은 값을 말하고요. 길이, 무게, 부피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사값은 참값은 아니지만 참값에 가까운 값으로서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값은 모두 근사값에 해당됩니다. 오차는 참값과 근사값의 차이입니다. 근사값에서 참값을 빼서 얻어지고요. 이 순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얻은 오차는 양수 또는 음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다음에 나와 있는 6가지 경우에 대해서 참값과 근사값으로 구분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3반의 학생 수는 30명이다. 참값일까요? 근사값일까요? 네, 이것은 3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참값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정이의 키는 163cm이다. 이것은 참값일까요? 근사값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로 잰 길이이기 때문에 근사값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값과 근사값을 나눠보세요. 정답을 살펴볼까요? 자, 모두 다 잘 구분하셨죠? 네. 3번의 거리. 역시 자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근사값. 4번에서는 얻은 득표수이기 때문에 참값. 5번에서는 역시 측정값이기 때문에 근사값. 그 다음에 6번에 N번은 2학년 5반이다. 참값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오차를 구해봅시다. 무게가 230g인 연필을 진리와 선영이가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쟀더니 진리는 235g, 선영이는 220g이 나왔다. 두 사람이 측정한 값의 오차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참값이 있어요. 참값은 문제에 제시가 됐습니다. 참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게라고 하는 것을 측정값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문제에서 제시가 되면 참값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참값은 230g이 되겠고요. 진리의 측정값은 235g, 선영이의 측정값은 220g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오차를 구할 때는 근사값에서 참값을 뺀다 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 측정한 오차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진리의 오차는 235g에서 참값 230g을 뺀 5g이 되겠고요. 선영이의 오차는 220g에서 230g을 뺀 마이너스 10g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g, 마이너스 10g 모두 오차라고 합니다. 모든 측정값이 앞의 문제에서처럼 간단하지는 않겠죠? 소수점 이하의 숫자로 복잡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유효 숫자입니다. 우리가 측정 장치나 기구로 어떤 측정값을 얻었을 때 마지막 숫자는 어림하여 측정하거나 반올림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측정값에는 기기의 오차와 측정자의 오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마지막 숫자까지 포함한 측정값의 모든 자릿수를 유효 숫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의 질량을 측정했을 때 2.5041g으로 측정이 되었다면 유효 숫자 2개로 나타낼 경우 2.5g, 유효 숫자 5개로 나타낼 경우 2.5041g이 됩니다. 이때 2.5g으로 나타내려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5라고 하는 숫자는 불확실해지는 거죠. 2.5041g으로 나타냈다면 5041g의 마지막 숫자 1은 어림하여 측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불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유효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유효 숫자란 믿을 수 있는 숫자, 측정하는 사람에 의해 정확하게 믿는 숫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달아놨는데요. 근사값을 사용하다 보면 반드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근사값의 모든 숫자가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몇 개의 숫자를 지정하는 것이죠. 자, 유효 숫자를 정할 때는 마지막 한 개의 숫자는 불확실하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한 개의 숫자를 추정수라고 합니다. 유효 숫자는 자릿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올림 할 때에는 반올림을 받은 자리의 숫자까지가 유효 숫자가 되겠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화면상의 그림에는 자를 이용하여 카드의 길이를 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자의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즉, 최소 눈금이 1mm 단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자로 측정한 카드의 가로 길이는 몇 밀리미터인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나타내 본다면, 자, 최소 눈금은 1mm이니까 85mm의 눈금을 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85mm와 86mm의 중간에 카드가 걸쳐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카드의 길이를 얼마로 읽어야 할까요? 네, 85.4mm로 읽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85.4mm로 나타내 줬을 때 정확한 숫자는 몇 자리일까요? 정확한 숫자는 1의 자리까지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85. 여기가 정확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1의 자리까지가 정확한 숫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0.4mm는 어림하여 측정했기 때문에 불확실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0.1의 자리는 불확실한 숫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측정값을 85.4mm로 나타냈다면 이 측정값의 유효 숫자는 몇 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유효 숫자의 개수는 3이 됩니다. 이번에는 오차의 한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차의 절대값이 어떤 값 이하일 때 그 값을 근사값에 대한 오차의 한계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오차의 크기를 얼마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차의 한계를 결정할 때는 반올림한 경우와 직접 측정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올림한 경우에는 반올림 받은 자리의 절반을 오차의 한계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질량을 측정했을 때 2.5041g을 얻었으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 경우 측정값 2.5g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럴 때 반올림을 받은 자리가 5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절반, 즉 0.05g이 오차의 한계가 되겠죠. 다음은 직접 측정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최소 눈금 단위의 절반, 예를 들어 직접 측정한 길이가 85.4mm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때 최소 눈금은 1mm 단위였었죠. 1mm 단위의 절반, 즉 오차의 한계는 0.5mm. 이것이 오차의 한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측정값이 6.0, 6.00인 경우를 살펴보면 측정값이 6인 경우 유효 숫자는 1이 되고요. 오차는 1의 자리의 절반, 즉 0.5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참값은 6에서 0.5를 뺀 5.5 이상, 6에 0.5를 더한 6.5 미만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측정값의 크기를 6.0으로 나타내거나 6.00으로 나타낼 경우를 살펴보면 6.0으로 나타내면 유효 숫자는 2개가 되고 오차의 크기와 참값의 범위는 표와 같습니다. 6.00으로 나타낼 경우 유효 숫자는 3개가 되고요. 참값의 범위와 오차의 크기는 역시 표와 같습니다. 유효 숫자가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참값의 범위는 더 좁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측정값이 과학적으로 제대로 의미를 가지게 하는 숫자를 유효 숫자라고 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서 유효 숫자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효 숫자에는 한 개의 추정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앞에서도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측정 장치로 눈금을 읽을 때 가장 작은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어줍니다. 이러한 규칙은 어떤 측정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읽는 값의 오차 또는 판독 오차라고도 합니다. 측정기에 표시된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읽는 것을 의미하고요. 만약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최소 눈금의 5분의 1까지 읽어주어도 무방합니다. 비커 속 액체의 양을 측정해서 유효 숫자로 나타내 봅시다. 액체가 들어있는 비커의 최소 눈금이 10ml잖아요. 그러니까 10ml의 10분의 1인 플러스 마이너스 1ml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호하게 읽을 수 있는 값이 47ml라고 한다면 측정값은 47 플러스 마이너스 1ml로 표시할 수 있고요. 46ml로 읽거나 48ml로 읽어도 올바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47 플러스 마이너스 1ml로 나타내는 측정값의 유효 숫자는 2개가 되고요. 4는 확실히 알고 있는 수가 되겠고 7은 추정한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측정값을 구한 다음 유효 숫자로 나타내고 확실한 수와 추정수를 구별해 보세요. 또한 오차의 한계도 구해 봅시다. 유효 숫자는 2개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좌위에 있는 파란색 띠의 길이를 구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물체의 질량을 측정했을 때 값이 13.7654g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울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바늘로 나타내는 계측기가 되겠죠? 자, 이 경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 문제들에 대한 설명은
강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강의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까지 측정값을 유효숫자를 활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유효숫자를 고려해서 측정값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효숫자의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자리의 숫자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유효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123.45의 유효숫자는 모두 5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0이 아닌 숫자로 둘러싸인 0은 유효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1.12의 유효숫자는 5개가 되는 거죠. 0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지 자릿수만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낸 0은 유효숫자가 아닙니다. 즉, 0.00012의 유효숫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소수점 아래의 끝자리에 있는 0들은 유효숫자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12.2300은 유효숫자가 6개가 되고요. 120.00은 유효숫자가 5개가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소수점을 포함하지 않는 수 중에서 유효숫자의 뒤를 따르는 0은 유효숫자일 수도 있고 유효숫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1300이 참값이라고 하면 유효숫자는 4개이겠지만 1270을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로 나온 1300의 경우에는 유효숫자가 2개만 인정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0.000과 같이 모든 자리의 숫자가 0이면 유효숫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측정값보다 불확실성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효숫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로 과학적 기수법에서는 유효숫자의 10의 제곱수를 곱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5,000의 유효숫자가 4개라고 나타내 준다면 1.500 곱하기 10의 4제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여러 가지 측정값에 따른 유효숫자의 개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앞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유효숫자의 개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효숫자를 이용해서 측정값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유효숫자를 고려하여 측정값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효숫자가 다른 여러 개의 측정값을 더하거나 뺄 때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결과값의 유효숫자를 정할 때 유효숫자의 끝자릿수가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42 유효숫자 4개죠? 1.322 유효숫자 4개입니다. 83.1 유효숫자 3개가 됩니다. 이들을 더할 때는 더한 값이 104.84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유효숫자가 3개일까요? 4개일까요? 자, 이럴 때는 83.1이 기준이 됩니다. 83.1의 유효숫자 끝자리에 자릿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소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로 104.82 이 계산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 박스 안에는 또 다른 경우의 계산 과정을 선생님이 표시해 놨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덧셈을 볼게요. 자, 4.7832 5자리의 유효숫자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34 4자리죠. 2.02 3자리입니다. 이럴 때 이들을 모두 더하면 8.0372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 유효숫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2.02가 됩니다. 유효숫자의 끝자리 수가 가장 높은 자리의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결과의 값에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유효숫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를 고려해서 나타낸 측정값의 결과는 합의 결과는 8.04가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뺄셈이 나와 있어요. 자, 뺄셈은 좀 더 식이 복잡하죠. 자, 이 경우에 뺀 결과는 0.05092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유효 숫자가 더 높은 자리에서 끝나는 숫자가 위에 있는 1.0236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 결과에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4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는 것이 유효 숫자를 고려한 계산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방법 중에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곱셈과 나눗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곱셈과 나눗셈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시면 주로 계산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계산기로 얼마든지 유효 숫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유효 숫자가 어디까지인가 유효 숫자를 정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차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차의 종류는 차고, 정오차, 우연오차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차고는 관찰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정오차는 발생 원인이 분명하고 일정한 보정을 거치면 수정할 수 있는 오차를 정오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과 겨울에 줄자로 거리를 재면 길이가 다르게 나온다든가, 이론상으로는 저항과 마찰을 무시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존재하기 때문에 측정값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생기는 오차를 정오차라고 합니다. 우연오차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 번 실험하다 보면 통계적으로 특성이 나오거나 상쇄가 되는 오차입니다. 자, 이런 오차는 예를 들어서 연필을 떨어뜨렸을 때 튀어나가는 방향이 매번 달라서 이거는 어떻게 예측하기도 어렵고 수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오차가 되겠죠. 자, 이러한 오차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유효 숫자, 측정, 오차에 대한 공부를 했던 것이죠. 선생님이 참고로 한 자료를 여기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한 학생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더 깊이 심화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쉽지 않았죠?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수업이기도 하고 내용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물리학 실험에 입문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어 보았어요. 잘 따라와 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해설 영상도 꼭 보시고 학습하세요. 감사합니다.